설날이 지나 본격적인 새해가 시작된 요즘,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가족과 함께 평화롭고 걱정 없는 매일을 보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행복을 찾기까지 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는데요. 제 인생에서 만난 최악의 인간과 엮였던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1살 때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2살 많은 남편과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막 시작했던 의류회사의 대표였죠. 저는 업체들에게 의뢰를 받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를 시켜주는 회사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남편을 만난 겁니다. 업무적으로 이런저런 일에 같이 엮이다 보니 인연이 된 거죠. 우린 남편 회사 근처 아파트에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오랫동안 아프셔서 친정은 형편이 어려웠고 저 또한 병원비를 보태느라 모은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 제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선뜻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죠. 사돈 어른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에 사부인께서 뇌경색으로 고생하셨다며 너랑 형제들이 고생이 많았겠구나. 집이든 돈이든 있는 집안에서 더 많이 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움만 갖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인자하면서도 여장부 같은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니께 물려받은 무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밥집을 운영하며 집안을 이끌어 오셨다고 했죠. 시어머니의 국밥집은 당시 본점 말고도 체인점이 4개나 있었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물론 체인점마다 사장님은 따로 있었지만 가게 이름을 걸고 체인점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한 식당이었던지라 시어머니의 재산은 상당하셨던 겁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에 성공해 연년생 아들을 둘 낳았어요. 다니던 회사는 육아휴직이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아쉬운 마음을 안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죠. 그리고 작은 애가 2살 때 다시 취업을 하려는데 경력 단절이 된 데다 애들까지 있다 보니 취업이 되질 않더라고요. 당시엔 아직 남편 회사가 불안할 때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취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게 시어머니는 감사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취업 때문에 고생하던 해 추석 전날 동서와 저,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 둘러앉아 음식을 하던 와중 시어머니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야, 너 내 가게에 올래? 마트 일이라도 구해보려고 했다며? 그것보다 내 국밥집에서 비법 전수받고 일하는 게 몸은 좀 힘들어도 나중을 생각하면 훨씬 나을 게다. 나도 내 시어머니한테 국밥집 물려받은 거 너희들 잘 알지? 나도 너희만 좋다면 내 국밥집 너희한테 물려주고 싶었어. 착한 동서는 옆에서 손뼉까지 치며 잘 됐네요 형님 하고 진심으로 좋아해 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난 사실 집에서 2아들만 키우고 살림만 하고 싶었어. 근데 너희들은 한 번도 못 본 시애비란 인간은 타고난 한량이었다. 일은 안 하고 밖에서 여자 만나고 술 먹고 돌아다니기에만 바빴지. 난 그런 인간한테 날 팔아치우듯 넘겨버린 내 부모가 원망스러웠어. 그렇게 자식들만 보고 꾸역꾸역 살아가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남의 집 식당에서 부엌대기 취급받고 일하지 말고 자기 식당에 나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더구나. 워낙 거칠게 살아오셔서인지 말툰 투박하셨어도 못난 아들 둔 부모로서 날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 어머님이 워낙 말을 곱게 하는 분이 아니라 혼도 많이 나고 욕도 원 없이 먹었지만 결국 어머님은 나한테 비법도 전수해주고 국밥집도 물려주셨다. 그래서 난 열심히 일한 덕에 돈 걱정 없이 니들 남편들을 잘 키울 수 있었어. 내 가슴에 평생 대못 박으면서 돈만 축내고 살던 너희 시아버지가 큰애 2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시기엔 첫 체인점 계약을 따내며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성공시켰지.
시어머니는 이젠 국밥집이 자신의 세 번째 자식과도 같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일을 하던 며느리들에게 식당에서 일하라고 하면 싫어할까봐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그런 국밥집에 자신의 며느리가 나와 일해준다면 자신도 더없이 기쁠 거라고 하셨죠. 우리 시어머니처럼 무섭게 가르치진 않을 테니 염려 붙들어 매. 난 워낙에 시어머니를 어렵고 무서워했던 터라 내 며느리들한텐 좋은 시어머니가 돼주고 싶었거든. 동서는 언젠가 자신도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에 체인점을 내도 되냐고 웃었고 시어머니는 영광이죠 둘째 며느님 하며 너스레를 떠셨어요. 초기 사업 자금과 중간중간 모자란 자금까지 손을 벌렸던 남편은 이젠 제 취업까지 도와주신 시어머니께 굉장히 고마워했죠. 그렇게 저는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며 시어머니 국밥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식당 일이라 걱정했지만 일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비록 삭신이 쑤시는 등 몸은 고됐어도 제가 만드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들을 보면 피곤이 싹 가시곤 했죠. 일을 하면서도 제가 다치진 않았는지 남편이 잘해주는지 일이 힘들진 않은지 등등 시어머니는 온통 제 걱정뿐이셨습니다. 그전엔 일하느라 워낙 바쁘신 분이라 자주 뵙지 못해 그냥 좋은 분이구나 싶었는데 일주일에 6일씩 붙어 있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배려심 깊고 인자하신 분인지 똑똑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어 저는 몸 한 번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첫 월급을 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도 시어머니께 다리 마사지기를 사다 드린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자주 다리를 두드리시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그 외에도 전 종종 선물도 하고 바쁜 남편 빼고 시어머니와 함께 애들을 데리고 근교로 나들이도 가는 등 오히려 떼어놓으면 섭섭한 고부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나한테 딸이 있었으면 딱 어멈 너 같은 아이였으면 했다. 일하느라 힘들 텐데 나까지 이렇게 챙겨주고 고맙다 어머마. 아니에요 어머님. 저 진짜로 어머님이 너무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다음엔 할머니랑 또 언제 놀러 가냐고 성화라니까요. 어머님, 제가 자꾸 옆에 붙어 있는다고 저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며 날이 갈수록 가정에 소홀해졌던 남편보다 제겐 시어머니가 훨씬 든든한 내 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지방에서 오빠 사시던 친정 부모님보다 시어머니가 더 가깝게 느껴졌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만큼 시어머니 또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평생 시어머니와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건만 문제는 제가 결혼한 지 11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 편찮으셨던 친정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저는 더더욱 시어머니께 의지를 하고 지냈어요. 어머마, 오늘은 영 손님이 없구나. 너 저번 주에 주방 아줌마가 못 나와서 하루도 못 쉬었지?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내일 모레까지 푹 쉬거라. 나도 고단해서 이번엔 직원들한테 가게 맡기고 너처럼 이틀 동안 좀 쉬어야겠구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를 일찍 퇴근시켜 주셨어요. 오랜만에 해가 중천인 평일에 자유시간이 생기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애들도 제가 미리 차려놓은 저녁 먹고 후다닥 학원 가느라 바쁠 테니 간만에 남편과 둘이 오붓하게 저녁이나 먹을까 싶었죠. 그렇게 남편의 회사로 향한 전 눈앞에 펼쳐진 믿지 못할 광경에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난 자기가 우리 회사 대표인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외근 핑계대고 대낮에도 데이트 다닐 수 있어서. 겨우 그런 걸로?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런 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주한어 호강시켜 줄 테니까. 남편 회사 건물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온 두 사람은 바로 남편과 남편 회사에서 오래 일한 여직원이었습니다. 저보다 두세 살 어렸던 걸로 기억하는 그 직원은 종종 남편과 지방 출장도 다닐 정도로 남편이 총애하던 직원이었어요. 물론 다른 직원들 몇몇을 껴서 말입니다. 몇 번 남편 회사에 갔을 때
제게 살갑게 인사하던 직원이라 기억이 났죠. 일 얘기라며 남편과 통화도 자주 주고받고 명절엔 따로 제 선물까지 챙겨보낼 정도로 싹싹했기에 그저 능력 있고 야무진 직원인 줄로만 알았는데 눈앞의 광경은 제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걸 증명해 주더라고요. 두 인간은 언제부턴가 눈이 맞아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다니까. 자기 아낸 좋겠다. 이렇게 자상하고 돈도 잘 버는 남편 둬서 아직도 애들이랑 시간 좀 보내라고 잔소리해? 나라면 돈 버느라 힘든 사람 귀찮게 안 하고 맨날 떠받들어 주면서 살 텐데. 내가 이러니까 주한을 좋아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은 나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버는 돈도 내가 몇 배 많은데 툭 하면 피곤하게 애들한테 아빠 노릇 좀 해달라. 먹은 그릇은 설거지통에 넣어달라. 요구하는 것도 많다니까. 자기도 일하느라 피곤하다면서 말이야. 결혼을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어. 주한을 조금만 빨리 만났으면 이렇게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로 고통받지도 않았을 텐데. 집사람이랑 이혼할 타이밍만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지? 그 둘은 회사 앞에 주차된 남편 차에 올라탔어요. 충격을 받은 나머지 눈물까지 고였던 전 우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지나가던 빈 택시를 급히 잡아 세웠죠.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 제발요. 택시 기사님은 뭐라고 입을 때려다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은 절 보고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가 주차를 시작한 장소를 본 기사님은 제게 택시 요금을 받으며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잊혀집디다. 힘내요, 젊은 양반. 남편이 차에서 내려 상간녀와 다정하게 들어간 장소는 바로 유부남이 다른 여자와 절대 들어가선 안 될 숙박업소였어요. 바들바들 떨며 들어가는 모습까지 전부 사진으로 남긴 전 한참 동안 멍하니 입구를 바라보다 힘이 풀린 다리를 겨우 움직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바로 시어머니가 계신 국밥집이었죠. 기껏 퇴근시켜 놨더니 아이 여길 왜 다시 와? 잠깐만, 어멈 너 울었니? 아니,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니.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꾹꾹 참은 눈물이 홍수처럼 터지더군요. 저는 영문을 모르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죠. 겨우 진정을 한 제게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시어머니는 기함을 하며 분노를 참지 못하셨어요. 내 이 썩을 놈을 그냥. 그 놈이 들어간 데가 어디야. 너 당장 앞장서거라. 내가 아주 요절을 내버리마. 그렇게 시어머니와 다시 그곳으로 향했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갔는지 남편의 차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사귀지 못하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하시더군요. 너 지금 어디냐? 무슨 일은? 내가 너한테 볼 일이 좀 있어서 그런다. 외부 미팅 중이라고? 회사에 언제 들어오는데? 5시? 알았다. 내 그때 네 회사로 가마. 무슨 일인지 가보면 알아. 시어머니는 꼴 같지 않은 핑계를 대던 남편에게 더욱더 분노하시더군요. 그리곤 저를 꼭 안아주며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해 주겠으니 절대 바보처럼 참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간 양반 여자 노름하는 거 평생 참고 살다가 이 가슴에 한이 맺혔다. 나 때야 참고 사는 게 당연시도 했지만 지금은 아니잖니. 내 아들이라고 감사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 이따 직접 가서 따귀를 때리든 발로 차든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충격에서 조금씩 헤어나올 수 있었고 어느새 마음엔 분노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자신과 함께 애들까지 낳고 열심히 살아온 저를 저버리고 상간녀 앞에서 헐뜯기까지 한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어머니, 당신도 같이 왔어? 오늘 두 사람 다 일찍 퇴근한 거야? 시간에 맞춰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니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표정으로
도리어 저와 시어머니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더군요. 그렇겠죠. 저와 시어머니가 자신이 바람난 사실을 알았다는 건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놈의 옆으로 뻔뻔한 웃음을 띤 상간녀가 우리에게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니까 더 예뻐지셨다. 잘 지내셨죠? 다음엔 저 차라도 한 잔 사주세요. 저 사모님하고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옆엔 대표님 어머님이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 최주아라고 합니다. 아유, 대표님 어머님인 줄 몰랐으면 언니라고 부를 뻔했네요. 너무 젊어 보이셔서요. 제냐, 어머마? 네, 어머니. 이 불려시 같은 싼것이 감히 내 며느리 눈에 눈물을 내?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상간녀의 뺨을 후려쳐버리셨습니다. 순간 사무실엔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놀라서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소리치던 남편의 뺨을 이번엔 제가 냅다 올려 붙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연거푸 3대를 말이죠. 당신까지 왜 이래? 여기 내 회사야. 어머니, 우선 나가서 얘기하세요. 네? 뭘 나가서 얘기해? 당신 불안해하는 표정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로 왔는지 눈치챘나 보네. 나 오늘 낮에 당신 회사 찾아왔다가 다 봤어. 저 씹어먹어도 모자랄 여자랑 당신이 외근 핑계로 팔짱 끼고 버젓한 대낮에 침대에 있는 건물에 드나드는 것까지 죄다 말이야. 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11년이나 살 부대끼고 산 아내를 배신하고 그것도 자기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이나? 네가 그러고도 우리 애들 아빠니? 그러고도 네가 회사 대표야? 이 발정난 짐승 같은 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제발 조용히 해. 우선 나가자.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우릴 보고 있던 자기 직원들 눈치를 보며 거의 애원하듯 저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저는 단단히 버티고 선 채 두 연놈을 노려보며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왜? 창피해? 둘 다 고개도 제대로 못 드는 거 보니까 창피한 줄은 아나 보네. 인간들아, 인생 왜 그러고 사니? 야, 채주아, 너 뭐? 나랑 친해지고 싶어? 가증스럽기도 참 가지가지다. 저 쓰레기만도 못한 놈, 너 가질 거면 가져. 바퀴벌레랑 쓰레기랑 냄새나고 더러운 게 아주 환상의 짝꿍이네. 너희 둘, 내가 하나만 장담할까? 남의 눈에 피눈물 낸 인간들 앞에 행복한 미래 따윈 절대로 없어. 니들 앞길엔 앞으로 가시덩굴만 가득할 거야. 우리 며느리 말 한번 잘하는구나. 이놈아, 이놈아. 내가 남편은 버러지였어도 자식 놈들은 잘 키운 줄 알았더니 잘 키우긴커녕 금수를 만들어냈구나. 그렇게 애미 마음고생하는 꼴을 보고 자랐으면서 지 아내를 아껴주긴커녕 지 애비처럼 계집질을 해대. 내가 아주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넌 오늘부로 내 아들 아니다. 알았어? 앞으로 나한테 돈 없다고 사업자금 손 벌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앞에도 나타나지 마. 시어머니는 남편의 뒤통수와 등짝, 뺨을 가리지 않고 마구 내려치며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회사를 빠져나오셨죠. 어머니, 여보.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아줌마라고 불러 이 썩을 놈. 다급히 우릴 부르는 남편의 말에 통쾌한 일침을 남긴 채 말입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어머니랑 저랑 둘 다 이틀 쉬니까 저희 애들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죄인도 아닌데 그 집에서 왜 나가야 돼요? 그 인간을 쫓아내야죠. 근데 애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이긴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일부터 주말이라 애들 학교도 안 가거든요. 저는 끝까지 제 걱정을 하던 시어머니께 애들을 부탁드렸습니다. 학원에 있는 애들에게 전화해 할머니가 데리러 갈 테니 주말엔 할머니 집에서 지내라고 말한 후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남편은 9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곤 현관에 던져진 짐가방들을 먼저 보고 다음엔 거실에 팔짱 끼고 앉아있던 저를 보며 말했죠.
당신도 참 독하다. 나랑 먼저 얘기하면 될 일이지. 회사까지 어머니를 끌고 쳐들어와? 직원들 앞에서 대표인 날 개망신을 시켜? 이러니까 내가 바람이 안 나고 배겨? 잔말 말고 당신 짐 다 싸놨으니까 챙겨서 썩 꺼져. 이 집에서 나랑 애들이랑 살 거야. 그래, 어쨌든 내가 바람 피운 거 맞으니까 집 정도는 줄게. 나도 애들 생각해서 양보하는 거야. 차라리 잘 됐네. 어떻게 이혼 얘기 꺼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걸로 잡음 없이 우리 딱 이혼하는 거다. 애들은 당신이 데려갈 거지?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지. 양육비는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애들 핑계로라도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우리 주아가 질투가 좀 많아. 우리 주아 같은 소리 하네. 역겨워서 진짜.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제 새끼들 안중에도 없다 이거지? 그래 알았어. 대신 양육비 일시불로 줘. 양육비 문제로 당신하고 계속 엮여있기 싫으니까.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애들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이것만 알아도 유부남 꼬시는 여자치고 제정신 박힌 인간 세상엔 절대 없다는 사실 말이야. 하긴 지팔자 지가 꼰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법원에서나 만나. 이 쓰레기야. 저를 노려보며 나가는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이미 진이 다 빠져있던 전 그놈에게 욕짓거리를 내뱉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제발 저놈 인생의 지옥이 펼쳐지길 간절히 바랬죠. 그렇게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을 나갔어요. 이렇게 옳다구나 나갈 줄은 몰랐는데 더더욱 허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애들을 데리러 가며 시어머니께 이혼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 울먹이며 말했죠. 비록 이렇게 끝은 나더라도 제가 진심으로 어머님을 좋아했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주세요. 미안하다 어머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워서 네 가슴에 피멍을 내버렸구나. 근데 꼭 가게까지 그만둬야겠니? 애들하고는 뭐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사라지겠죠. 그래도 이혼까지 한 마당에 그 사람 어머니가 하는 가게에 몸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부디 저 없어도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돼요. 아셨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웠다. 그래도 한 번씩 나랑 연락도 하고 너랑 애들 얼굴도 보여주겠다고 약속해주지 않겠니? 난 통이 그놈보다 딸 같던 네가 훨씬 소중하단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국밥집을 운영하기 힘에 부치면 그땐 너에게 말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제가 가끔 연락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애들과 먹고 살라며 제게 1억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집도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애들을 생각하라는 시어머니 말에 하는 수 없이 그 돈을 받았죠.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던 시동생과 부산에 당시 시어머니 국밥집 체인점을 냈던 동서도 서울까지 올라와 저와 작별 인사를 했죠. 형님, 꼭 아주버님 보란 듯이 잘 사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형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 저 더는 그런 놈 제 형으로 취급도 안 할 거예요. 조카들 키우시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꼭 연락 주세요. 다행히 당시 11살, 10살이었던 저희 애들은 부모의 이혼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줬어요. 남편이 워낙에 집에 붙어있지 않았던 터라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못한 거죠. 오히려 애들은 전보다 할머니를 자주 못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저는 살던 아파트와 함께 양육비 명목으로 꽤 큰 돈을 남편에게 받아냈습니다. 거기다가 약간의 재산 분할과 더불어 남편과 상간녀에게 따로 위자료 소송을 걸어 위자료까지 받아냈죠. 하지만 언제 어떤 목돈이 필요하게 될지 몰라 저는 시어머니께 받은 돈과 그 돈들을 전부 저축한 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이젠 혼자서 애들을 키워야 했으니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엄마,
오늘도 힘드셨죠?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그럼 형은 어깨 주물러 드려. 난 엄마 발 주물러 드릴게. 요양보호사 일은 힘들었지만 다행히 자기 아빠를 닮지 않고 엄마를 끔찍이 위해주던 아들들 덕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애들과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안부 전화도 주고받았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낸 지 5년쯤 된 어느 날이었어요. 중학생이었던 애들도 모두 놀러 나갔겠다. 주말을 맞아 느긋하게 쉬고 있던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평소 광고 전화가 많이 걸려와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았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전화를 받고 싶길래 저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곤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두 팔에 소름이 오소소 돋고 말았습니다. 어머마, 나다. 제발 나 좀 구해다오. 주소 보낼 테니 여기로 좀 와줘. 오래 통화 못해서 이만 끊으마. 짧고 굵은 통화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마지막으로 연락하고 뵌 것이 3주쯤 전이었는데 분명 그때까진 건강에 이상도 별일도 없으셨던 터라 뭔가 사고가 났나 싶어 덜컥 겁이 나더군요. 저는 곧바로 옷을 입고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가 보내신 주소로 차를 끌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전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아니, 어머님이 왜 이런 데 계시는 거지? 그곳은 바로 웬 정신병원이었거든요. 우선 서둘러 병원 안으로 들어간 전 시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좀 찾으러 왔는데요. 박혜순이라고 올해 75세 된 할머니요. 환자분 면회가 아니라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고요? 아, 아까 전화 주신 박혜순 씨 따님 되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한 여자가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앉아있던 남자가 대뜸 저를 시어머니의 딸이라고 부르며 제게 손짓하지 않겠어요? 뭔가 있긴 있구나 싶어 저는 우선 고개를 끄덕인 후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쇠창살이 달린 한 철문을 열쇠로 딴 후 긴 복도를 걸어가며 제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빨리 말할 테니 잘 들으세요. 여긴 그냥 정신병원이 아니라 돈만 받으면 멀쩡한 사람도 가둬두는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 의사가 쥐세계 어깨들이랑도 통하는 사람이라 후환이 두려워서 전 차마 박혜순 씨를 빼내지 못했어요. 그러니 박혜순 씨를 가둬둔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아셨죠? 분명 그 남자도 병원 관계자인 것 같았는데 그 남자는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의아함을 품은 채 저는 굳게 잠긴 한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마주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어머님, 모습이 이게 뭐예요? 네? 어머마, 와줬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쉿, 들켜요. 목소리 낮추세요. 전 빨리 돌아가 봐야 하니까 따님 제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남자는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우리에게 주의를 준 후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쪽 눈엔 퍼런 멍이 들고 입술까지 터진 시어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곤 바닥을 짚고 일어나 부들거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얼굴을 감쌌죠. 시어머니는 제 팔을 꼭 붙잡곤 덜덜 떨며 말씀하셨어요.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하거라. 그래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 사람이 불법적으로 갇혀 있다고 얼른 전화부터 넣어. 그 남자와 같은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 이어진 시어머니의 폭로엔 끔찍하고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금방 경찰 올 거니까 우선 진정하세요, 어머님.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네? 이게 다 큰놈, 동이 그놈이 저지른 짓이다. 우리 애들 아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 아빠가 어머님을 여기 가뒀다고요? 그래, 너랑 이혼하고 나서 그놈 망할 그 계집애랑 재혼한 거 알지? 그 뒤로 그놈이 몇 번이고 찾아와도 나 절대 걔들이 인정 안 해줬다. 나도 둘째도
그놈 더는 가족으로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망할 놈이 2주 전부터 하루가 멀다고 날 찾아와서 애원하더구나.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 자기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 돈 좀 빌려달라는 거야. 그동안 나한테 수도 없이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내가 문전박들 해버리니 말도 못 꺼냈었다면서 말이야. 근데 이번엔 필요한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는지 내 그 국밥집이 있지? 그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를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고 자기한테 그 돈을 달라더구나. 자기가 그래도 장남인데 유산 좀 미리 물려주는 셈 쳐달라는 거야. 완전히 정신 나간 놈 아니냐? 그래서 내 안 된다고 했더니 몇 번을 더 찾아오다가 3일 전에 퇴근하던 날 덮쳐서 강제로 여기로 끌고 오더구나. 내가 반항하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두 손 두 발까지 꽁꽁 묶어서 말이야. 여기 눈에 멍이랑 입술 터진 것도 다 그때 생긴 상처다. 뭐라고요? 제정신이래요, 그 인간? 어떻게 돈 때문에 자기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돈이 필요하다면서 어머님을 여긴 왜 대체 가둔 건데요?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자기 말대로 해달라고 날 겁박했다. 그리고선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보라고. 자기도 자식인데 부모한테 이런 짓까지 하고 싶지 않다면서 가증스러운 눈물까지 흘리고 가버렸어. 돈에 미쳐서 그놈이 제정신이 아닌 게다. 휴대폰도 다 빼앗기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때 아까 그 젊은이가 도와줬다. 멍들고 상처난 얼굴로 매일 우는 날 보니까 평생 아버지한테 매 맞고 살다 돌아가신 자기 모친 생각이 나서 외면하기 힘들었대. 자기 아내가 희귀병에 걸려서 돈이 절실해서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는데 양심에 찔려서 더는 이곳에서 일 못하겠다고 병실에 찾아와서 울더구나. 죄송하다면서 말이야. 자기 없으면 큰일 날 아내 때문에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휴대폰으로 신고는 못하겠으니 큰 놈 말고 다른 가족들한테 연락하라면서 자기 휴대폰을 잠깐 빌려줬다. 처음엔 둘째랑 둘째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길래 마지막이다 싶어서 너한테 전화했던 거야. 이혼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너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너 아니었으면 난 꼼짝없이 여기 갇혀 있을 뻔했어. 한달음에 달려와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마. 난 너무 무서웠어. 이제 다 괜찮아요 어머니. 곧 경찰도 올 거고 어머님 옆엔 제가 계속 붙어 있을게요. 이제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저는 끄끄대며 오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달래며 함께 흐느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던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죠.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등장하며 시어머니의 악몽은 끝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경찰분들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저는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를 도와준 그 관계자 이야기는 숨긴 채 시어머니를 구하러 온 계기를 대충 둘러댔어요. 병원에서 나오던 짧은 찰나에 그 남자가 제게 간곡히 부탁했거든요. 차라리 경찰에게 처벌받는 게 의사에게 찍히는 것보다 덜 위험할 테니 절대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저는 경찰서로 향하는 도중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 끔찍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경악한 시동생은 동서와 즉시 부산에서 달려왔어요. 저녁 무렵 도착한 시동생은 우선 저희 집으로 모신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오열하더군요. 어머니, 얼굴이... 전화 못 받아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 그보다 제가 매일같이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강동이 이 자식,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동서 또한 시동생과 함께 죄송하다며 펑펑 울었어요. 시동생은 평소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광고 전화일까봐 아예 받지 않았고 동서는 국밥집 일이 바빠 전화를 못 받았다더군요. 시어머니는 걱정스럽게 자신을 지켜보던 우리 애들의 손을 한쪽씩 잡은 채 눈물을 흘리셨죠. 전 남편은 그날 밤새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조살받고 나오자마자 되찾은 시어머니 휴대폰으로 연락한 그놈은 즉시 저희 집에 찾아와 시어머니께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도 사업이 힘들다 보니까 잠깐 돈 때문에 헷가닥 했나 봐요. 어머니,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설마 저 고소라도 하실 건 아니죠? 예? 이, 이 썩을 놈의 소나, 네가 인간이니? 사람이야? 난 진즉 널 아들로 여기지 않았지만 오늘부로 영영 너와의 인연을 끊을 거다. 아내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인간된 도리마저 고작 돈 때문에 저버린 널, 난 그냥 죽은 자식으로 생각할 거야. 어머니, 제발 봐주세요. 네?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감히 어머니께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뭐? 감옥 가기 싫다고? 그게 지금 할 말이냐? 한심하게 펑펑 우는 그놈을 보자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는지 시동생은 손이고 발이고 가리지 않고 휘두르며 그놈을 두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사납게 손찌검을 하던지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놈은 아예 맞아 죽어도 싼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주먹질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시동생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됐습니다. 시동생은 피떡이 된 그놈을 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가지 않고 밖에서 흐느끼던 그놈에게 소리쳤죠. 어머니,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네 애들 앞에서 끝까지 잘못도 안 뉘우치고 그딴 한심한 모습 보이고 싶냐? 넌 내 인생에서 만난 인간들 중에 최고로 악질인 놈이야. 다신 어머님 앞에도 우리 애들하고 내 앞에도 나타나지 마. 평생 쓰레기처럼 시궁창에서 빌빌대다가 지옥에나 가버려. 끝내 경찰 부르겠다는 제 고함에 남편은 그제야 꽁지를 뺐는지 조용해졌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한심한 자기들 아빠의 모습에 한숨을 푹 쉬었고 저는 그런 애들에게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걱정하는 시동생 내외를 내려보낸 후 저는 일을 쉬고 월요일에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놈과 몸싸움을 하다 생긴 얼굴의 상처 말곤 건강하셨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전 남편을 고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놈은 끝까지 한심하게도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시동생에게 맞고 전치 3주짜리 진단서를 뗐다고 겁박을 했다더군요. 괜히 시동생에게 정가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손찌검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 남편을 고소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영영 자신의 눈에 띄지 말라고 경고하셨다고 했죠. 나중에 그 사실을 들은 시동생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더 이상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차마 더 말을 못하고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갇혀있던 정신병원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시어머니를 가둔 의사는 고작 벌금형을 받더군요. 자신은 정당하게 가족 두 사람의 동의를 받고 시어머니를 강제 입원시킨 거라며 발뺌을 했거든요. 전 남편 그놈이 알고 보니 서류 조작까지 해서 시동생도 시어머니 강제 입원에 동의한 것처럼 꾸몄던 거죠. 그때 불법 입원된 사람은 시어머니 한 사람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적인 환자였기에 그 의사는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분통이 터졌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린 벌금형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 또한 일부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우릴 도와줬던 그 직원 또한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저는 연락처를 알고 있었기에 그 직원을 찾아가 큰 사례금을 건넸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때 트라우마가 심하셔서 결국 같이 오지 못했어요. 남수 씨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어하셔서요.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박혜순 씨를 돕긴 했지만 저도 결국 돈 때문에 그동안 부조를 눈 감고 있었던 거니까요. 이번 처벌도 제가 그동안 눈 감아줬던 짓에 비하면 가벼운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동안의 죗값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선하게 살아가세요.
저희 어머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적어도 남수 씨는 저희 가족에겐 귀인이나 마찬가지니 늘 남수 씨와 아내분의 무사한 영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돈은 아내분 치료비에 보태 써주세요. 그 직원은 도리어 고맙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는 그 직원을 보며 전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 인간이 이 직원의 반만큼이라도 부끄러움을 깨닫길 바랬죠.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시어머니와 합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 남편 때문에 또다시 위험에 처할까 걱정됐거든요. 시동생 내외는 저에게 매우 미안하고 고마워했죠. 저랑 집사람이 부산 정리하고 올라오려고 했는데요. 형수님, 죄송하고 감사해서 어쩌죠? 아니에요. 평생 닦아놓은 터가 두 사람 다 부산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랬으면 어머님도 부담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국밥집을 그냥 두고 부산으로 내려가실 분도 아니시고요. 전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걸요? 아시잖아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했었는지요. 그동안 그 망할 인간 때문에 어머님하고 멀어지게 돼서 슬펐는데 이참에 어머님과 붙어 살 명분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희 애들이야 뭐 워낙에 할머니를 좋아했으니 벌써 좋아서 난리가 났고요.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고 다시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전 시어머니는 제게 국밥집 명의를 물려주셨습니다. 어머님, 동서도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 귀한 국밥집을 물려주세요? 아니다. 내 친직의 이 국밥집은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어. 네가 이혼을 한 뒤에도 그 다짐은 변한 적이 없다. 그저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잠시 때를 기다렸을 뿐이야. 너만큼 나한테도 잘하고 국밥집 일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니? 네 동서도 이미 몇 년 전에 나한테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흔쾌히 찬성했다. 자긴 부산 매장 하나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감사하고 힘에도 붙인다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마 부디 거절치 말고 이어받아 주렴. 하늘에 계신 내 시어머니도 분명 내 결정을 응원해 주시고 있을 게야. 우리 손주들 잘 키워줘서 그리고 그 금수 같은 놈 어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렇게 잘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저는 감사하게도 그 큰 프랜차이즈 국밥집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는 일이야 늘 똑같지만 이젠 내 가게라는 생각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진 만큼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전히 국밥집 일을 거들어주러 출근하던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지켜보며 대견하다고 늘 쑥스러운 칭찬을 해주시곤 하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던 와중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시어머니의 일 이후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도 꼬박꼬박 받는 습관이 생긴 전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가 기분이 팍 잡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거든요. 번호까지 다 차단해서 2번 다시 볼 일 없다고 생각했건만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전화했나 싶어 화까지 났죠. 여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건 뭐야? 바뀐 번호야? 난 당신한테 할 말 없으니까 빨리 끊어. 얼른 끊고 이 번호 차단해버리게. 잠깐 끊지 마. 여보, 나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여보, 결국 나 회사 쫄딱 망하고 빚만 산더미처럼 남았어. 지금은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 살면서 막노동하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 50이 다 돼서 나 받아준다는 것도 없어서 말이야. 그리고 나 이혼도 했어. 내가 돈이 많을 땐 좋다고 옆에 붙어 있더니 내가 망하자마자 그 여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리더라. 같이 살 땐 일도 안 하고 흥청망청 돈만 써대던 그런 여자를 얻겠다고 내가 조강지처인 당신을 버렸어. 내가 뭐에 단단히 쉬었던 거야. 거기다가 돈에 미쳐서 어머니께 그런 짓까지 저질렀으니 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도 싼 인간이야. 그 여자랑 헤어지니까 그동안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건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 어머니께 몇 번이나 다시 사죄드리고 싶어서 집 앞에 찾아갔는데 결국 용기가 안 나서 어머니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어.
근데 보니까 당신이랑 애들이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더라. 고마워, 여보. 못난 자식 대신해서 우리 어머니 챙겨줘서. 나 앞으로 2번 다시 당신하고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당신하고 어머니한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죄 나 평생 뉘우치면서 조용히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부디 앞으로 당신은 어머니랑 애들이랑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그동안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 남편의 전화는 그렇게 조용히 끊겼습니다. 너무 의외의 말에 놀라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가만히 서 있었죠. 그게 끝이었어요. 이제 와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한들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니 저는 남편을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또한 같은 생각이셨는지 제게 말을 전해 듣곤 이러시더라고요. 세상사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란다. 나 또한 너처럼 더 이상 동희를 자식으로 품어줄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놈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어디선가 더는 악하지 않게 살아가길 늘 마음으로 빌며 여생을 보내겠지. 큰애 마지막 참회의 말을 끊지 않고 전부 다 들어줘서 고맙구나 어머마. 저는 고등학생이 된 아들들에게도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런데요? 그래봤자 우리 둘 다 그런 끔찍한 인간 아빠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용서하라고 해주는 말이 아니야. 다만 부모가 그렇게 최악의 인간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희 인생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란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을 많이 망가뜨리는 법이거든. 엄만 그저 너희 둘이 더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가슴을 사랑으로만 채우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 말을 해준 거야. 아들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는 듯 입을 삐죽였습니다. 저는 언젠가 엄마 말뜻을 알게 될 거라며 다 큰 아들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렇게 몇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겪은 후 저와 시어머니는 더욱 단단해진 관계로 맺어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조카와 함께 저희 집에 올라오는 시동생 부부 또한 여전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와 아들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국밥집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시어머니처럼 저도 며느리에게 이 국밥집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더욱 정진해야겠죠. 여러분,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악마란 늘 눈 가리개를 가지고 다닌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랍니다. 악마는 늘 사람의 마음에 탐욕의 씨앗을 심은 뒤 잽싸게 눈을 가려 아내도 부모 자식도 못 알아보게 하는 법이잖아요. 흥미를 잃은 악마가 떠난 뒤 그제야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떠난 버스는 잡을 수 없는 법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악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마음을 바로잡고 건강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